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시면 아이가 그 어긋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3학년, 4학년 또는 중학교 요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올바르게 학습적인 부분에서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지를 한번 제안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이 까만색으로 되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해사고력이라고 하죠. 읽기사고력. 무엇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동되는 것은 오로지 읽는 훈련으로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티칭이나 누가 요령을 가르쳐 주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아이한테 주입한다고 해서 절대 독해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력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그 패스츄리 베이커리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야지만 글에 대한 통찰이나 사고나 이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요즘에 어떤 사회인가요?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죠. 정보의 값이 굉장히 헐값으로 떨어졌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력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력이기 때문이죠. 자, 오직 읽기로만 가능한 이 사고력,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초등부랑 중등부에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일국어 초등 컨텐츠는 교과서 컨텐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각각의 섹션별로 모두 자세하게 저희 프로그램을 다 노출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되는 읽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맛보기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국어 초등 컨텐츠 교과서 기반, 2015년 개정 교과서 기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를 잘 읽히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기획 의도는 그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언어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아이들 굉장히 선행도 빠르고 똑똑하고 뭐 교육적인 정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대치동 가보니까 그렇게 선행 잘하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도 푸는 아이들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하더라. 이렇습니다. 교과서보다 너무 좋은 내용의 참고서나 인강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요약하고 써머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남이 다 요약해 놓은 참고서, 예쁜 참고서, 잘 짜여진 참고서 아무리 백날 갖다가 읽어봐도 그것은 내 공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아이들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자체를 읽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가 40분 수업이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늘 수업이 시작되면 하시는 두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딱 들어오죠. 자, 반장 인사, 그럼 이제 차렷 경례 한 다음에 판서하십니다. 판서.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타타타타타타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판서를 쫙 한 바닥 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묵묵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자, 오늘 28일이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나뉘어가지고. 자, 오늘 28일이지 28번 일어나서 읽어. 읽습니다. 달달달 떨면서. 한쪽 읽으면 됐고 그 옆에 짝꿍 일어나서 또 읽어. 아이들을 그렇게 음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정제되지 않은 교과서 활자 컨텐츠를 열심히 읽어도 제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먼저 읽히기로 합니다. 교과서 읽힐 건데 학교 종이 땡땡땡이 나왔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읽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으로 뭔가 읽으려고 할 때 가장 처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숨입니다, 숨. 국어에서는 이 컴마 표시를 쉼표라고 말하죠. 반점, 쉼표라고 말하고, 음악에서도 놀랍게도 똑같은 모양의 컴마를 숨표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개의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 거기서 한번 끊고 숨을 쉽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첫 숨을 고르기 위해서 엉덩이 볼기짝을 쫙 때려주는 것, 생이 시작되는 의미도 숨이고, 또 어떤 정보에 연결해서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숨이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숨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숨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학습적으로 이 숨을 쉬는 구간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아무 데서나 그냥 지가 끊어서 읽고 싶은 대로 읽잖아요. 자, 제가 이 학교 종이 땡땡땡을 왜 예시 안으로 드렸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했는데 여기에 숨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텍스트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읽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학교 종 이 땡땡땡. 이상하죠? 자, 혹시 1994년에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00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타시던 차. 소나타 2000도 아니고 학교종 2000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무리했나요? 네, 어쨌든 끌어읽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요에도 숨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동요 버전은 이 숨표가 빠져있는 악보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누가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디에서 호흡을 하고 의미를 끊어야 되는지 체득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 글을 읽는 아이들은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 국민학교 때 교과서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읽지? 아무 데서나 막 끊어 읽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기게 되죠. 잘못 끌어 읽으면 얼마나 다른 의미가 파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건 최근에 찾은 예시인데 올 초 1월에 TVN에서 방영했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청을 해본 적이 없는 드라마예요. 이게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자, 이 문장에서의 과일의 개수를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 과일을 모두 몇 개 산 거죠? 2개. 네, 그럼 바나나 하나, 수박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라고 읽으면 바나나 하나와 수박을 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르게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 과일 모두 몇 개 산 거죠? 바나나 플러스 수박 2개. 그럼 이제 과일이 총 3개가 됐잖아요.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린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드라마 내에서 그 대치고등학교 내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포함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카루스라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드라마상에서 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하죠. 선생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해석?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순이가 바나나와 수박 2개를 샀다는 거죠. 다시 성순이가 바나나와 바나나가 친구 이름입니다. 수박 2개를 샀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바나나 하나, 수박 하나였는데 두 번째는 바나나 하나, 수박 2개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죠? 수박 2개가 됐죠. 너무 억지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요시모토 바나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일본 작가 이름이에요. 바나나 야야라는 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아무런 서술이 없다면 친구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끊어읽기에 따라서 그 글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독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 호흡의 구간을 먼저 체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국어 초등 콘텐츠는 아이들한테 온전하게 읽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번 읽을 때까지는 문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주구장창 읽어야 돼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백지에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를 때마다 글이 나올 거예요. 보시죠? 사람의 몸에는 팔, 다리, 몸, 머리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소리 내면서 읽어도 돼요. 호흡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 읽는다고 얘기하는 것, 덩어리 읽기라고 얘기하는 것, 영어에서는 이거를 청킹 읽기라고도 하죠. 그게 결국은 호흡을 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읽나요? 이러한 각 기관들은 모두 이름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의미를 확인하면서 호흡하면서 읽습니다. 이게 1단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학습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을 쭉 읽어봤어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읽은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문을 한번 쭉 천천히 읽습니다. 1회도. 두 번째 또 읽습니다.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천히 끊어 읽을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전체 지문을 쭉 보여주죠. 쭉 한 번에. 자, 이번에는 호흡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처음부터 쭉 내용을 훑어가면서 읽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죠? 사실일치 OX 퀴즈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추론이나 비판이나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장 단순한 사실일치 확인에 대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 퀴즈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면서 빠르게 한번 읽어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2번 읽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자, 이번 세 번째는 요약하면서 읽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이 모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따로 시험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죠. 뭐 수행평가 정도 준비하죠. 수행평가는 준비를 하죠. 시험은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들 일이 6학년 때까지 없어요. 중학교 가도 심지어 별로 없어요. 좋은 참고서가 많이 있어서. 근데 매일국어에서는 아이들한테 이 과정을 강제로 시킬 겁니다. 연습하라고.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또 나왔어요. 3번째. 아이고 지겨워. 또 나왔어. 지금 계속 읽은 지문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팔다리, 몸, 머리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요약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를 지금 2번 읽었잖아. 다 읽었는데 모두 다 외울 순 없어. 우리는 AI가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해야지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내용을 압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문장을 짧게 해서 글자를 줄여서 같은 의미로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을 좋아할까요? 어려워할까요? 네, 어려워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문제만 풀면 되는데 갑자기 내용을 비교하면서 형태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자,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랑 왼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같은 말이야. 근데 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틀린 그림을 찾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 왼쪽 본문에서 찾아봐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좀 힘들어 하겠지만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찾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아, 위에다 제목을 쓰는구나. 큰 제목을 쓰고 그 밑에 각각의 작은 조항들을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구나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요약하기 과정에는요.
이렇게 빈칸에 네모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네모칸에 들어갈 워딩을 아이들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들어갈 내용을 원문에서 찾아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 워딩이 이쪽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네, 클릭하면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 답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자동으로 뭘 해야 되냐면 원문에 있는 내용과 요약문에 있는 내용의 형태를 계속 이쪽 보고 한 번씩 보면서 내용을 매칭하면서 읽겠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지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백지를 만약에 주고 교과서를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백지를 주고 자, 요약 정리해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요약이라는 의미 자체도 몰라요. 그 말을 알 수가 없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백지를 던져주고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건반악기는 정해진 자리에 손을 대면 정해진 위치에서의 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차련 악기들은요, 이 지판에 아무 표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6살짜리, 5살짜리도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거든요. 그 노래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인 아닌 헨리라는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바이올린 엄청 잘하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아이들이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울 때 어디를 눌러야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 악기에다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붙여줄게. 첫 번째를 누르면 도야. 그 옆에 있는 걸 레야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음감이나 거리감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누르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거를 처음에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과정을 1년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셀로판 테이프를 떼더라도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죠. 9살,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논술학원에 가서 글을 쓰라고 하시냔 말이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글을 쓰려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먼저 요약이 되어야 되는데 요약 훈련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한테 왜 논술학원을 강요하고 왜 쓰기를 강요하시고 왜 토론을 강요하시고 그러냔 말이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형태를 먼저 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3단계의 요약하기 단계를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냐고요? 실제로 성장하죠. 네, 기깔나게 합니다. 요 과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읽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대로 다 여러 번 읽기 전에는 문제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나왔네요. 네, 요거 문제 아니죠. 여기서는 뭘 찾는 거냐면 주제를 찾는 거예요. 잠깐 이전 슬라이드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실까요? 아까 그 인터넷에다가 해석은 다 했는데 주제가 뭔지 못 찾겠어요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못했던 것이 영어인가요? 그 아이가 못했던 것이 독해인가요? 그렇죠.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이야를 정리하는 것까지의 단계가 읽기입니다. 요거는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국어는 주제 찾기 과정까지를 읽기 과정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 트레이닝을 3번씩 열심히 읽고 이 교과서 트레이닝 이전에 어휘 훈련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교과서 단어도 열심히 하고 교과서 읽기도 열심히 했다면 그 이후로 나오는 이 문제풀이 정도는 가볍게 아주 가벼운 라이트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풀 수 있도록 문제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조금 혼돈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매일국어,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로 한다던데 그러면 교과 보습인가? 아니죠. 매일국어가 아이들의 국어나 사회나 과학을 온라인 문제집의 형태로만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읽힐 거예요. 너를 읽히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당연히 문제가 적죠. 네, 조금 넣었어요. 조금. 3문제, 4문제. 아이들이 이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대신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이 부분이다. 호흡하면서 읽고 읽은 거 또 다시 기억하면서 읽고 기억하면서 읽은 거 또 다시 요약하면서 읽히는 이 3가지의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같은 종류의 글을 아이들한테 읽혀보신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초등 독해는 이제 교과서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학습을 몇 번을 하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학교가 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정독하고 호흡도 하고 기억도 하고 요약도 할 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조금 더 상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슬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입시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19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어내야만 하는 그 테스트,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독해 역량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의 압박이 들어가죠.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아이들한테 훨씬 더 고도화된 역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국어에서도 그 부분을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아이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이 정도 지문이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푸는 2레벨의 지문입니다. 2레벨 정도의 지문. 그런데도 양이 상당하죠. 요즘은 독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뭐 TV를 켜도 막 곰돌이가 나와서 뭐 하루에 한 장, 뭐 1일 독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학습지에서도 뭐 국어라는 타이틀이 다 독해로 바뀌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다 문제집이에요. 어떻게 문제집인 것을 아실 수 있냐? 지문에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뭐 이렇게 있다가 막 기역, 뭐 여기 니은, 여기 네모, 뭐 여기 앞에도 막 가, 나,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아이들이 그런 표식이 되어 있는 지문, 깨끗하지 않은 지문을 보면 눈치가 백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아, 여기 문제 나오는 데구나. 아, 요거 문제 나오는 데구나. 그러면 바로 눈이 문제로 가죠. 문제집은 그래요. 왜냐면 한 바닥에는 지문이 나오고 한 바닥에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올바로 똑바로 읽지 않는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빨리 문제를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아까 알렉산드라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만 캐치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문제를 안 보여줍니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뭐를 보여줘요? 플레인한 지문을 보여주죠. 네가 스스로 읽어. 올곧게 읽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 시간을 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자, 1번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저거. 아, 1번이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이처럼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이 뭐 가치가 크기 때문이고 뭐 천연자원이 있고 또 뭐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런 쭉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아, 이 문단은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구나. 근거들이. 그 다음 마지막 또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를 바로 알고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밑에 쭉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넘길게요. 원래는 여기 넘기면 OX 퀴즈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아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은 글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독도가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독도를 자꾸 우기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물어봤어. 오늘 매일국어에서 무슨 글 읽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일본이 자꾸 독도에 대한 거짓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글이었어. 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아이들 별로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하도록 만들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전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생짜 지문을 딱 들이댔는데 그걸 마침 딱 한 번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고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 말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아, 내용 중에 지하자원 히드라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히드라 아니고 하이드레이트였는데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흐름이죠. 맥락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국어에서
이 맥락에 대한 기억, 정보의 정확성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계를 더 첨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이죠. 각 지문 단락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내용의 문장을 먼저 찾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시간 재면서 읽었죠.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으면서 또 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키워드를 찾으면서 또 읽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처음에 읽었을 때 아이들이 봤던 지문은 이런 지문이었어요.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는 나는 모르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가 아니라 1문단의 내용은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다. 2문단은 이러한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이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3문단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알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게 한 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쫙 정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딱 한 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이미 워딩이 딱 들어가는 거죠. 거짓 주장에 대한 까닭과 대응.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글 읽었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주장의 까닭과 대응 방법. 끝났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위글의 내용 중에서 독도를 빼앗으려는 까닭에 대한 근거가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가 이 문제를 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기억나잖아요. 바로 이 문단으로 빡! 여기까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 능력까지는 중학교 때 키워주자라는 거죠. 매일국어는 이러한 패턴의 지문을 하루에 3개씩 가벼운 시간을 투자해서 한 5분이나 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분 정도 그냥 숨 쉬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아니면 뭐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지문 3개를 다양한 영역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다시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글로 보이지 않겠죠. 왜? 거짓 주장, 그것에 대한 까닭,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렇게 보일 테니까요. 매일국어를 실제로 학습한 아이들한테 후기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작은 아이들의 후기를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국어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국어나 사회, 과학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매일국어도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글자도 나오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공부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1등도 할 수 있고 1등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 문제를 풀면 그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채점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마킹을 하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 소나기 싸대기를 막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V 표시를 막 해줍니다. 틀린 거를.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죠. 아, 틀린 거 고치자. 이제 아이가 틀린 걸 고쳐와요. 그러면 그 V가 뭘로 바뀌나요? 별표로 바뀌죠, 별표로.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학원에서 공부 잘했어? 어디 한번 문제집 좀 보자 하고 문제집을 쫙 펼더니 별바다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답을 고쳐도 한 번 틀린 문제는 그냥 틀린 문제로 낙인이 딱 박혀요. 근데 매일국어에서는 초등 컨텐츠는 표정으로 아이들의 성취도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1등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학습적인 부담도 읽기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매일국어 하기 그나마 쉬움. 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책 안 읽어서 고민이야 이렇게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독해 학습 결손이 작을 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향의 독해 방법을 현명하게 지도하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 강연을 할 때보다는 현장에서 강연을 하면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막 떠들고자 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내용을 듣고 계신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또 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강연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매일국어 교육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